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자 외국이 싫텐데 두말할 것 없이 그 스포츠는 그 대중 마케팅의 훌륭한 촉진 수단입니다. 특히 그 스포츠 마케팅은 그 기업의 그 공익성을 그 강조하는 그런 언어나 인종 등에 관계없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를 한층 더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스포츠 마케팅에 세계의 지금 그 세계의 선진 기업들이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올림픽 후원 등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을 진작부터 적극 활용해 온 그 코카콜라의 그 스폰서십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코카콜라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 유명해진 상품의 판매 우위를 하는 거죠. 확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국제적 또 국가적 또 지역적 베이스에 연결함으로써 이미지 상승 또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캐논. 이 캐논은 자사의 그 하이테크 카메라를 완벽하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수단으로 스포츠를 선택했고 1970년 초부터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주요 스폰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행사에 그 캐논의 이름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스포츠의 인기 증대에 따른 그 상업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었죠. 특히 그 골프, 축구, 테니스 체조 종목에 주력을 했어요. 이 기업이. 1995년도 스폰서 비용으로 2,80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IBM은 1960년부터 올림픽 스폰서 활동을 시작한 그런 기업이에요. 1993년 말쯤에 IOC와 그 TOP, 우리 전 시간에 탑 배웠잖아요. 탑 프로그램을 2000년까지 후원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폰서 외에 교육 및 학교 위주의 프로그램과 스포츠 스폰서십의 연계, 각종 문화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하고 최근에는 NHL, 내셔널 허키 리그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립스인데요. 필립스는요, 오래전부터 그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의 스폰서로 나서고 있어요. 국제적인 스폰서십을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를 극대화하고 보다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유스풀 젊으면서 날카로운 커팅 에드 이미지 화해를 확립하고 있어요. 특히 그 현장에서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갖고 필립스의 주요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 프로모션 또는 유통 채널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어요. 모토롤라는 좀 특이한데 모토롤라의 경우는 좀 특이한 예에 속하는데요. 1974년 소비재 사업을 떠난 이후 스폰서십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모토롤라가 1990년에 이후에 이동전화와 그 호출기 같은 소비재 사업에 복귀함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끌 필요가 생기자 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케이스예요. 그 모토로라는 특히 그 고유한 그 판매 프로그램을 설정하고자 노력했고 그로 인한 수익을 스폰서십의 기금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렇게 했죠. 이용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의 경우인데 장기적인 스폰서십보다는 무작위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몇 년 단위의 단위 위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화된 스폰서십 전략은 부재한 상태예요. 이 도요타가. 이 자동차 경주 분야에서
도요타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경주 분야에서 스폰서십 활동을 제품 개발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그 목적은 도요타를 기능성 자동차 생산자로 인식시키는 데 모아지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도요타는 특히 잠재 고객을 겨냥해서 이 스폰서 행사와 관련한 테스트 드라이브 행사, 제품 소유의 VIP 우대 행사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J리그인데 J리그가 1993년도 출범했어요. 일본에서 일본 프로축구예요. J리그를 하는데, 근데 이 일본의 J리그가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를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그런 게 있어요. J리그는 일본 축구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목표로 시작이 됐고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일본 축구협회는 89년도부터 치밀하게 J리그를 준비했고, 이때 일본 축구협회를 도와서 J리그 마케팅 전략을 세운 그 장본인 일본의 그 광고 대행사인 하쿠호도인한 그 광고 대행 회사가 있어요. 이 하쿠호도는 일본 축구협회의 의뢰를 받아서 일본의 프로야구와 미국의 프로야구, 또 분데스리가 프로축구 등 각종 프로리그의 조직과 스폰서 현황, 또 사업 사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쿠호도의 조사 결과는 일본에서 프로축구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경기장과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프로축구를 통한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부족하면서 기업에 소속된 팀 체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일본 축구 선수들이 프로화에 대해 그 열망을 가지게 됐고, 또 소년 축구 붐이 일어나서 어린이층을 팬으로 확보하기 쉽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점도 있었어요. 근데 축구협회는 그 하쿠호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J리그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89년도에 6월쯤인데요. 그 프로리그 검토위원회라는 J리그 J리그를 출범 준비위원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해 89년도에 9월에는 소위원회를 조직했고 세부적인 개별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J리그 참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J리그 참가팀은 모두 법인화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또 1만 5천 명 관람객 수용 수준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했고, 또 1억 5천만 엔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하쿠호도는 그 1990년부터 그 프로화에 대한 선수 및 지도자의 의식, 또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의식, 또 J리그에 바라는 팬의 소리, 또 J리그에 대한 전국적 의식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한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리서치를 한번 실시할 때마다 1,500만 엔이 이게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은 일본 축구협회는 그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리서치 또는 마케팅 경비를 지출한 거예요. 이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쿠호도는 J리그의 로고를 개발 발표했고 J리그의 탄생을 알리는 광고도 내보냈어요. 또 J리그에 대한 팬들의 의견을 접수한다는 광고를 낸 뒤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접수된 의견에 그 대한축구협회가 대답을 담은 그 광고를 팬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까지 했어요.
선수로서 홍보 시책의 일환으로 수시로 그 기자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1991년 7월부터 그 J리그는 독자 홍보지를 발간했고 전국에 배포했고요. 1993년 5월에는 각 구단의 유니폼과 캐릭터를 전시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또 1993년 5월 16일 개막일에 맞춰서 15, 16 이틀간 각 팀 우수 선수들의 메시지를 소재로 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J리그 개막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죠. 여기에 J리그가 성공한 요인을 알아보면은 참가팀의 그 프랜차이즈화하여 스폰서 기업이 팀의 지분을 100% 소유했다 해도 팀 이름에 그 기업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는 팀의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였고, 이와 함께 유니폼에 회사명을 넣고 싶은 기업에는 사용권 그 판매 그 독립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철저한 그런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마케팅 수익을 그 J리그 협회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거죠. 이것이 미국의 그 풋볼 리그 NFL가 TV 방영권 수익을 30개 팀에 공동으로 분배했는데 거기서 온 따온 제도예요. 미우라는 그 축구 선수가 유명하죠. 일본에 그 미우라 같은 그 축구 스타를 키워서 팬을 확보하고 새로운 응원 스타일을 개발하고 흥미를 집중시켰고 각종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언론에 발신함으로써 J리그 자체가 화제가 되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J리그는 일본이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스포츠 마케팅의 전형인 거예요.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그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사랑받는 운동이잖아요. 일본은 J리그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가 또 기업 이미지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렸던 것이죠. J리그는 하나의 스포츠를 사업화하고 수억 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자, 이번엔 미국의 그 NBA와 NFL 그 하키, 미국 내셔널 하키 리그를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뭐 NBA 보면 그 뭐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유명하잖아요. 또 샤키 오닐, 이 수많은 스타들로 뭐 매직 존슨,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그 미국의 프로농구는 NBA 경기 자체가 달러박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NBA는 159개국에서 5억 가구로 중계되는 세계적인 인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NBA는 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호주, 일본, 멕시코, 스위스 등의 리그 사무실까지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NBA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 된 거죠. 94년, 95년 시즌에서 NBA가 입장권 판매만으로 벌어들인 돈은 30억 달러예요. 약 2조 4천억. 지금 30억 달러 다를 거 돈이 좀. 그 마이클 조던이 그 시카고 불스죠.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고 있는 시카고 불스 홈구장의 경우 볼 때 매년 그 시즌 입장권은 전량이 다 매진되고요. 대기자만도 1만 8천여 명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또 지정석의 경우, 그때 이제 이게 94년, 95년 시즌인데 98년, 99년 시즌까지 팔릴 상태였어요. 입장권 판매 현황만으로도 NBA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네슬레는 NBA 공식 캔디 공급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3년간 계약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불 하기도 했어요.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NBA 공식 그 신용카드 공급업체로 3년간 3천만 달러를 이렇게 그 지불했고요. 내놓았고요. AT&T라는 데는 NBA 공식 원거리 통신 스폰서로 자리매김했죠. 또 코카콜라는 NBA 공식 음료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NBA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94년도 95년 시즌에서 NBA를 주제로 한 스포트라이트 광고를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영했고 그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래서 NBA는 NBA TV 중계권을 따기 위해서 4년간 그 7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그 NBA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풋볼이에요. 그 내셔널 풋볼 리그 미국의 이 미국의 그 풋볼 리그인 그 NFL은요. NBA에 비해 더 체계적으로 그 스포츠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NFL은 마케팅 또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독립 자회사로서 NFL 프로퍼티즈를 두고 있습니다. NFL 프로퍼티즈는 이 NFL 프로퍼티즈는 NFL의 스폰서와 TV 방영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NFL 그 프로퍼티즈는 스폰서가 NFL을 이용한 독자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허가를 해주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NFL을 주제로 한 광고와 NFL 관련 상품 및 출판물에 대한 재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NFL의 방영권은 폭스사가 16억 달러를 주고 사들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어. 역사도 보고. 근데 이제 문제점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를 봤을 때 외국의 그 스포츠 마케팅의 경우 그 우리나라보다 더욱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뭐 앞서 전 시간에 저 설명을 드렸어요. 또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긴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 중에 하나인데, 또 얼마 있으면 세계적인 뭐 축제 뭐 그 카타르 월드컵도 있잖아요. 우리 경제 회생이나 국가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덩없이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그 활용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세계로 발돋움해서 나갈 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잘 이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요, 첫째로서 그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 물론 처음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식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 활동하는데 우리는 뭐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전문 인력의 저변 확대는 먼저 학문 연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국내 대학 중에 스포츠 마케팅 강좌가 개설된 곳이 이제 많이 생겼지만은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적고요. 또 대학원 과정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원도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또 둘째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오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부족해서 오는 그런 그릇된 인식인데, 일부 기업에서는 스포츠를 유용한 마케팅 현실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장 광고 정도로 타매체와의 그 동일한 척도에서 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레저라든가 스포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대되고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세대와 경제력 있는 실버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 통신망을 통해서 해외의 정보의 생활권에 있음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이 해외 지향적인 글로벌 마케팅의 도구로 적극 이용돼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포츠 마케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 방송사의 중계권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미디어 밸류에 의해서 지탱되는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 자체는 움직임이 많고 다이내믹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그야말로 영상에 적합한 소프트임과 동시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어, 국경, 인종,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소구가 가능하면서 비교적 세대 편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빅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중계권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TV 중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청률이 방송사의 이미지로 극적으로 높이는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의 경우 중계권료에 대해서 많이 인색하고 물론 이제 방송 중계 스케줄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생색을 낼 만큼 관여도가 낮은 형편에 있어요. 이로 인해서 스포츠 이벤트의 상품을 마케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나름대로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일단 교육의 측면 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그 전문 인력이나 인재 양성 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학문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렇지 못하는 거 앞서 설명드렸고요. 자, 종목 편중 측면이 있고 방송사 측면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의 그 스포츠 마케팅 일부 인기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여러 가지 그 인기 종목보다는 기업 이미지에 맞는 종목 선택이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타이거 우즈 골프라는 그런 개인 경기에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일으킨 사례가 있잖아요. 얼마나 스포츠 마케팅에 사용할 것인가 보다 어디에 스폰서를 진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내 기업이 그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방향에 부합이 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을 선택, 또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 측면을 보면요. 국내 스포츠 마케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 방송사의 중계권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그 미디어 밸류에 의해서 지탱되는 상품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어요. 스포츠 자체에 움직임이 많고 또 다이내믹하잖아요. 또 이해하기 쉬워서 영상에 적합한 그 소재임과 동시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언어, 국경, 인종,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도구가 되어서 비교적 세대 편차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빅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중계권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TV 중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만큼 시청률이 방송사의 이미지 밸류를 극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사의 경우 중계권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투자를 이렇게 눈치 보고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방송 중계 스케줄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조차 좀 이렇게 미국의 사례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그 경쟁적인 그 케이블 TV 좀 많이 나왔잖아요. 또 방송 시간의 시청률 전쟁이라든가 각종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내의 방송사는 이 상품 가치로서의 스포츠 마케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응? 예,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